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피 지수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흐름은 하방입니다. 하방. 이게 하방으로 가는 중이에요. 큰 흐름은 여기서 찍고 하방으로 가는데 큰 틀은 하방인데 원래 이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큰 반등.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잠시만요. 거래량 지표가 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거래량 지표 다시 넣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은 하방인데 큰 틀이 하방으로 가면서 이제 이만큼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 반등이 오고 이만큼 내려간 거에 대해서도 이만큼 반등이 오고 여기 내려간 거에 대한 반등, 여기 내려간 거에 대한 반등,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은 뭐냐면은 이 전체에 내려간 거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어요. 이게 추세를 돌린 거 아니냐, 추세를 돌린 거냐 아닌 거냐 볼 때 어떤 걸로 이제 구별을 하냐면 일단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에서 5.25%잖아요. 5.25%, 5.25%입니다. 5.25%고 현재 미국이 QT를 하고 있어요. QT. 여기서 내려오는 힘을 다시 일로 올려서 상승장으로 가려면은 이게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것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QT가 QE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죠. QE를 최소한 안 하더라도 QT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일단은 과거의 흐름과 비슷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특이점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뭐냐면 이 갭을 메꾸러 가는 자리, 갭 메꿨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어땠냐, 과거에 보시면 여기 2018년 이 날짜 보여드릴게요. 2018년 10월달 이 엄청난 폭락전이었어요. 이때도 갭을 메꿨지요. 여기서. 그리고 이 갭을 메꿨냐, 2018년 2월달 갭, 이 갭을 안 메꿨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떠냐, 지금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리도 여기서 메꾼 갭 말고도 또 갭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락 초기 2021년 10월달 9월 10월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그때 추석 때. 근데 지금 거길 메꾸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쉽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일드 커브 인버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어요.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거를 되게 분석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준다, 까다롭게 해준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은행이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면은 시중에 돈이 더 쏟아져야지만 증시가 오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쉽지 않겠지, 올라가기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이 되게 단단하지 않은 상승이었던 게 뭐냐면 증시 광풍으로 올라온 거예요. 유동성만 가지고 펀더멘탈적인 상승.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졌다면은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경제가 GDP가 성장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을 엄청나게 재정을 확대했다는 건 뭐냐면 국채를 많이 찍어냈다. 채권을 찍어낸 게 기여율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기업과 가계의 성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요. 대출로 인해 성장했어요. 정부 부채 확대, 가계 부채 확대.
그러니까 그 GDP 성장이 대출, 오로지 대출, 국채 이런 걸로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간 게, 그래서 그게 단기에 올랐죠. 또한 그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물가가 전 세계가 약속하다시피 한 게 2% 물가를 기준으로 두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볼 게 이 첫 번째 갭, 고점 부근의 갭, 2018년도에도 있었죠.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런 갭이 있었어요. 이 갭까지 갈 거냐?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 파월이 한 얘기가, 연준 위원들이 그 앞으로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올릴 거를 올해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예상 금리, 연말 금리가 5.6입니다. 5.6. 2차례 더 올리면 5.75지요. 5.75인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5.6이다. 점도표상.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한미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갈 경우에는 5.7이라고 칠게요. 5.75, 연말 5.75. 한은이 3.75까지 올린다 치면은 금리 차이가 200bp예요. 200bp. 200 베이시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200bp면은 연말로 갈 경우에 확정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더 그 금리 격차가 커져서 환율이 원화 약세로 가기 전에 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일단 중국부터 빼고 있어요. 돈을. 중국이 그 위안화 대 달러가 6.5 정도였죠. 보통 이 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7.1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18, 7.19 뭐 이러더라고요. 7.2 위안 다 왔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중국과 우리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에, 원화가 위안의 프록시 통화예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로 가는 거를 우리가 디커플링이 될 수가 없어요. 커플링 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앞으로의 코스피 흐름이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2019년도에서 2020년 초까지 갈 때 이미 세팅은 다 그러니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각도를 왜 보여주냐면은, 여기서 그냥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골탕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골탕을 먹어야지만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폭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현물을 안 사고 선물을 대량 매수해가지고 선물을 계속 끌어올렸어요. 왜냐면 현물은 개인들이 끌어올리니까. 선물을 대량 매도했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물과 현물을 대량 매도했어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제가 볼 때는 2008년에는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현물을 매수를 오래 했어요. 근데 그 경우에 바닥이 길게 가죠. 최소한 한 4, 5개월 이상은. 이번에는 외국인이 가면 주로 미국이긴 하죠. 그 미국이 금융이 발달했다고 말하잖아요. 금융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달러를 해외 증시를 무너뜨리는 데도 사용하는 게 금융이고, 그 무너뜨린 상태에서 알짜배기 자산을 싸게 가져오는 게 금융을 잘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이제 세팅을, 뭐 파생상품을 하방에 미리 배팅해 놓고 하방으로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증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 하방에서 이 쓸어 담는 거, 이때 뭐 우리나라 알짜 자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자산들,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화학, 아니면 뭐 철강, 뭐 여러 가지 담겠지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바닥을 담고 나서부터는 다시 또 급격히 주가를 올리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뭐 흐름으로 가다가 또 고점을 찍고 또 떨어지긴 할 겁니다. 향후에 이렇게
흐름은 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겠죠. 근데 이 구간은 큰 폭의 하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바이 더 딥을 해서 여기서 사가지고 내가 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이 담겠어요. 이때는 진짜 하락이니까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던지면서 엄청나게 떨어뜨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2019년을 복귀해 볼게요. 2019년과 똑같은 상황이냐? 똑같진 않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큰 틀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점이 되면서 레포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죠. 19년도에 19년 중반부터 인하했을 거예요. 19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선언한 게 19년도 초.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좀 더 이제 증시가 올라가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 중단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오거나 이렇게 몇 달짜리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레포 시장에 자금 공급해주는 식으로 해서 올라갈 거고, 나중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증시가 부러질 때 뭔가 이벤트가 생길 겁니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일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거대한 금융 세력은 이벤트를 준비해놨을 거예요. 뭐 이벤트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예상하는 이벤트는 석유 시장에서 석유 생산이 원활하게 안 돼서 유가가 올라가는 이벤트일 수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량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벤트. 이번에는 단순 침체 이벤트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플레를 자극해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또 다른 중소은행들이 붕괴되면서 이때는 이제 모두가 모두를 믿지 않는 신용이 경색되는 이벤트일 수도 있겠죠. 일단 코스피 흐름은 여기 설명했고, 3년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1291원이네요. 잘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은 너무 낮아요. 1291원은. 그 다음에 3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물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벤치마크 채권 금리가 3년물이에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 은행채 기준이 되고, 은행채가 또 주담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채권 발행 예정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은행채 3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는 현재 임펄스 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게 1파, 2파, 3파, 지금 현재 4파 진행 중, 나머지 5파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여기 이 채권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내려올 때 오면서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약간 멈추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살짝 돌리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갈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채권 금리는 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채권이 국채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4.5를 넘어서게 되면은, 지난 레고랜드 때 4.5였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채 금리는 뭐 6% 미만은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신용도가 우량해도 삼성전자 이런 데 빼고는 6% 미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실 텐데, 여기서는 또 설명해 드릴 게, 보통은 주식과 채권은 역외관계, 그 주가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도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일시적으로 약간 디커플링이 될 것 같다. 일시적으로 디커플링이 될 것 같고, 주가가 내리면서도 채권도 같이 내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채권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끔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 4, 5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채권 쪽에 투자한 개인들이 너무 많다. 이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골탕 먹이려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한번 튈 것 같다. 유가가 버핏이 유가나 천연가스가 한번 튈 것 같다. 유가나 천연가스 쪽에 버핏이 투자했고, 일본의 자원 쪽을 많이 갖고 있는 상사들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버핏이. 유가는 튈 요인이 뭐냐면 식량 가격이 요즘 많이 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설탕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밀이나 대두 이런 거, 그다음에 돈육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르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4%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5% 정도대가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지금 하락이 멈췄어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되게 낮았는데 그 기저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채권 쪽에서 숏스퀴즈가 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채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원래는 경제가 100이면은 경제 사이즈가 100이면은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한 50 정도 채권가 적자 부채를 발행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50%를 유지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 내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복지 공약을 내세워요. 그러면서 경제는 150으로 성장했는데 이 50%였던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15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0보다 넘죠. 미국도 100%가 넘어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근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경제는 150 그대로인데 부채 비율을 275로 올렸어요. 225로 올렸어요. 225로. 그러면은 지금 150%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자 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적자 부채를 적게 찍어내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치인들이 자기 임기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100일 때 50% 비율의 적자 부채만 발행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4%가 유지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적자 부채 비율이 150%, 이게 롤오버가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적자 부채를 과거보다 4배 이상 찍어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롤오버하는 국가 부채를, 적자 부채를 225 정도의 양에서 150으로 줄인다? 그렇게 하면은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150에서 이제 160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자 부채를 220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한 300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이 유통되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 당시보다 한 5배 정도 많아져야지만 채권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는데 채권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오버히트 되는 거예요. 채권 양이 시장에서 채권을 수요가 있어요. 근데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롤오버 되는 채권의 양도 있고 내거 채권 팔려는 놈들도 있을 거고 새로 입찰에 붙이는 채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채권 금리를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 모두가 현금이 쇼티지 되는 상황이 있어요. 현금이 쇼티지,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되게 약해졌어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져서 채권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언제 있었냐면 코로나 때 증시가 급격히 빠질 때는
만기가 한 달 남은 국채도 막 집어던졌어요. 싸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시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96bp,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3개월 168bp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건 오늘이나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 나오겠네요. 내일 연준 자산이 8조 3,800억 달러에서 얼만큼 줄어들지. 사실 이게 QT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거 지금 현재 8조 3천억 달러까지는 줄여야 돼요. 이번 달 안에. 그리고 하일드 스프레드는 현재 낮게 유지되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10년짜리가 2.21.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증시가 곧 하락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는 지금 79까지 올라왔어요.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그리고 푸콜 레이시오 약간 대가리 들었네요. 푸 쪽이 지금 콜 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죠. 그 다음에 TMF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TMF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TMF는 이거는 뭐 아까 미국 국채 금리 설명하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채권 쪽에서 너무 과도한 채권 양 때문에 채권 금리가 튀거나 하게 되면 재미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증시는 약간 뜨겁게 달가졌던 게 식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고버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버스 차트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버스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증시가 고점이다, 그래서 고버스에 투자하고 싶다 싶을 때 한 30%만 들어가야 돼요. 3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 보고 잘 들어가요. 이런 데 안 사요. 개인들 잘 이런 데 안 사고, 개인들은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사서 수익을 이런 데서 사거나 수익을 막 줘요. 근데 크게 노리죠. 근데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 20% 사고 이런 데서 20% 사야지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 30%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싸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사버리기 때문에 고버스를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한 5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고 20%나 10%만 사야 돼요. 그래서 고버스 비중이 최대 50%까지 가야 되죠. 그 이상은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고버스도 하면서 주식도 하시는 게 좋아요.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 한 20% 사고. 그래서 이 고버스 샀던 게 물렸다가 빠져나와요. 한 10% 먹고. 그러면은 증시는 대부분 다 이제 대폭락장이 아닌 이상은 바닥권이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닥이면은 한 이쯤에서 내가 고버스를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도 돼요. 잠시 물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이런 전략도,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내가 증시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 현금 30%를 더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락장이더라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상승장이면 더 크게 먹고. 고버스 투자는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남들이 현금이 오르났을 때 난 현금이 생긴다. 그러면 고버스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고버스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더 내리더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봐요. 결국에는 여기 10월달, 작년 10월달 고점보다 더 위로 간다. 더 10월달 고점보다 위로 간다. 최소한 10월달 고점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이 2,400원이면 50% 이상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버스 가지신 분들은 손절하기보다는 더 내려갈 때 좀 더 물타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좀 길게 했네요. 그리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